자, 시작을 해볼까요? 즐거운 정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정치와 관련되는 그 자료를 잠시 좀 보시는데, 일단은 그 정치 교육의 어떤 출제 경향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제 앞부분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정치 사상입니다. 그 대부분 다 이제 수업을 하면 저는 정치 사상이 되게 재밌고 쉬운데, 문제는 학생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정치 사상이. 근데 이제 조금 이번 올해 강의는 좀 방법을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을 이렇게 이제 어떤 논리적 흐름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정치 사상을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한번 구조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로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1960년대까지 굉장히 중요했던 이야기인데 출제가 거의 안 되고요. 정치 권력론도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가 되는 부분들은 앞부분은 정치 사상이 이제 계속 출제가 좀 많이 빈도수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로는 해마다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오니까 한 문제 정리하시고, 정치발전론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간격을 두고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발전의 과제, 이 부분이 이제 정치과정론인데, 이렇게 만든 목차나 내용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잠시 뒤에 설명 좀 하고요. 정치 발전의 과제에 보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딴 거보다도 정당과 선거제도, 정부 형태는 무조건 정리를 하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가 보통 보면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보통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기가 좀 짧아져서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4문항에서 5문항으로 본다 국제정치 한 문제. 그 다음에 정치발전의 과제에서 일단 3문항 정도. 그 다음 민주주의론 하나. 그 다음에 정치사상 하나. 그래서 이 정도 일단 6주제가 제일 중요한 파트다.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정치사상 파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단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만들어진 책은 뭐 행시 준비를 했던 제자가 2차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책을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책은 뭐 각종 논문이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개론서들, 그런 개론서들 다 종합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 거의 제가 볼 때는 빠지는 내용들은 뭐 논문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자료를 나중에 한 5, 6월달, 7, 8월달 되면 그때 이제 드릴 거고, 지금 일단 1, 2, 3, 4 기본 정리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운영 방법은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복습용으로 작년 1, 2월 강의를 좀 활용을 잘 하시고, 거기에 요약 자료도, 교재 요약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활용들을 좀 잘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휴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2월 16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는 2월 23일 날 웬만하면 맞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을 일단 한번 흐름들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예습을 하실 때도 이 순대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중심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일정표대로 가급적이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부터 보면 정치의 개념과 본질 나와 있는데, 그 정치에 대한 어떤 관련되는 어떤 사례들, 그 다음에 지문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일단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정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정치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정치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선거, 대표를 뽑는 행위. 또 정치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대의제의 문제점. 대표들이 맨날 돈 횡령하고 이런 거. 대표를 뽑는 거, 대표들이 돈을 횡령하는 거. 정치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싸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이런 것들 전부 정치인데, 근데 왜 싸울까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희소한 가치를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밥그릇 싸움.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심하게 비판할 때 정치는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올해 이제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출제가 된 건데 제일 유명한 표현은 뭐냐면 이스턴이 했던 표현이에요.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그 다음에 배분하는 것. 이게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희소한 가치가 뭘까? 도대체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게 정치라는데 희소한 가치가 도대체 뭐냐? 희소한 가치가 뭐죠? 내일 경제학 시간에 희소성을 배울 텐데 희소한 가치가 뭡니까? 희소한 가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산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권력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명예죠. 그러니까 재산, 권력, 명예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차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권모술수.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사기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무력으로 뺏는 거. 근데 그건 동물의 세계에서 하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이제 하는 거고, 동물의 세계에서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얼마 가지지 못하고 내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밤중에 자고 있는데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냥 밤에 자고 있는데 다른 A가 갑자기 칼을 들고 와서 찌르면서 내 권력을 다시 들고 가래. 그야말로 이건 동물의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물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정시켜야 되잖아. 안정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희소한 가치를 배분하고 나누어 주는 걸 내가 지금 이제 결정할 수 있고 확정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 배분에 대한 어떤 확정을 짓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걸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 양반 주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머슴들이 있죠. 그럼 양반 주인들이 머슴한테 얼마를 줄 것이냐는 누가 결정합니까? 양반이 결정합니다. 머슴은 어떻게 하죠? 주는 대로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의 제기하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권력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결정은 권력 관계를 통해서 확정 짓는 거예요. 국가가 예산을 100억을 어디에 쓰겠다. 서울에 뭐 100억을 쓰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대구에는 50억을 쓰겠다. 이거 결정 내리면 사람들은 복종을 하죠. 이게 뭐냐면 권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은 권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머슴이 지금 현재 주인한테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인이 참 좋아서, 아니면 주인을 사랑해서. 이 권력의 결정에 복종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와 지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바로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발적 동의와 지지. 그러니까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하지 않은데 만약에 어떤 권력이 내한테 빵을 나눠주는데 지금 현재 A한테는 빵을 100개를 주고 내한테는 1개밖에 안 줘. 그럼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발적 동의와 지지가 있을 때만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제 시위를 권력으로 만약에 진압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동의와 지지가 결여된 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력이에요. 그거는 정치적 권력 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라고 부를 때는 어떨 때 권위라고 부르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권위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제 법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 많은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면 사회가 불안해져요. 사람들이 승복을 안 해서 맨날 시위하고 그 다음 데모하고 돌 던지고 이러면 사회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승복을 시키고 안정을 시켜야 돼요. 안정을 시키려면 권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권력은 어떤 권력이어야 되냐면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아래로부터 받는 권력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시위를 안 하겠죠. 데모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권력이 아니고 자발적인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을 우리가 권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아래로부터 지지를 받은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게 위로부터 막 누리는 어떤 힘, 이런 걸 우리가 권위라고 생각하는데 정치학에서 말하는 권위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래로부터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은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권위적으로 배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배분하는 거죠. 그럼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하면 좋겠어요? 알파고가 결정하면 좋을까요? 알파고는 거의 철인에 가깝잖아. 철인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 정확한 계산 하에서 A한테 얼마를 주고 B한테 얼마를 주고 다 계산해가지고 철저하게 배분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좋을까? 아니면 소수의 몇 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직접 민주주의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분을 결정할 때는 최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결정하는 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분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이걸 민주적으로 결정할 거냐? 아니면 대표가 결정할 거냐? 아니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채로 슈퍼컴퓨터인 알파고가 결정할 거냐? 아니면 슈퍼컴퓨터에 가까운 사람이 결정할 거냐? 그 슈퍼컴퓨터에 가까운 사람을 플라톤은 뭐라고 부르냐면 철인이라고 불렀어요. 철인. 이게 무쇠철 아닙니다. 통찰할 때 우리가 통찰의 의미를 가진 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으로 할 거냐, 대표가 할 거냐, 아니면 철인이 할 거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논쟁이 벌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치를 하는 목적, 사람들이 국회 의사당에서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는 거, 토론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치라고 하는 거.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아시겠나요? 국회의원들이. 이게 이스턴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개뿔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스턴의 주장은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치는. 그럼 누가 얼마나 더 희소한 가치를 많이 가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턴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아니면 윈윈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100만큼이 가면 누군가에게는 그 100만큼이 적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는 사실은 윈윈보다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얻으면 누군가는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라즈웰은 이런 측면에서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정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실망스럽죠. 아, 정치가 이런 거야? 정치가 이런 거면, 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한탕 해먹기 위한 수단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그죠?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문제는 이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할 때,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이 배분을 결정하고 그 다음 배분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정치의 목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목표를 설정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정치의 원형을 어디에 찾았냐면
고대 그리스에 찾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치의 원형을 한번 봅시다. 그게 뭐냐면 2번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정치의 원형. 자,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거든요. 의미를 보시면 정치의 원형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개개인이 정치에서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고 공헌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그 공동체는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한 힘을 바탕으로 번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정치의 원형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참여를 통해서 행복을 실현하고 그 행복한 개인들이 모여 살면 공동체가 번영한다, 이 뜻이에요. 이걸 누가 한 말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정치의 원형을 우리가 현재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노원구에서 보니까 민회라고 하는 게, 그리스의 주요한 기구가 민회거든요. 노원구에 보니까 민회 제도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민회에서 이제 마을 단위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회의가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책들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서 보면 네 번째 줄 한번 볼까요? 거기 꼼지락 회원이 발표한 노동인권교육을 학교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에 대해서 대한 강화하자는 것 아니었다. 이건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과연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거 지금 현재 인권교육을 학교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할당해야 됩니다. 배분의 문제죠.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발표한 겁니다. 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란 정책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이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있다며 제대로 된 성교육을 정규교육까지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것도 뭐예요? 결국 이거는 성교육이 목적이지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분의 과정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노원 청소년 바우처 카드 시행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노원구 양건모는 중학교 1학년생에게 12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경험할 수 있게 하므로 학생들이 공부만이 아니라 목적은 뭡니까? 문화예술 체험이죠. 그런데 돈 12만원씩이 필요합니다. 배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하죠. 그러면 그 도입을 할 때는 결국 공공문제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성의식, 좀 전에 봤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청소년의 문화적 예술 체험. 이거 전부 다 공공문제라는 겁니다. 이 공공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돈이 투입돼야 돼요. 배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배분의 결정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본 대로 민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정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이야기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공공문제를 열띤 토론을 한다고 되어 있죠. 토론을 통해서 공적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공적인 문제를 어떻게 열띤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정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치다. 자, 그래서 정치의 원형이 이런 모습이라면 그 내용은 본래적 의미의 정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스턴 이야기했던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공적 관심사를 다루는 것이고 그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할 때는 토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이거죠. 공적 관심사가 뭐냐 그 이야기인데 공적인 관심사의 원래 뜻은 공적인 일을 말합니다. 공적인 일. 그럼 공적인 일은 사적인 것과 대별되는 거죠. 그런데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 국방, 나라 경제, 국가재정, 외교 문제 이거 전부 다 공적인 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노동인권 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청소년 바우처 카드
이게 전부 다 뭐죠? 개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공적인 관심사라고 하는 게 반드시 공적인 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적인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적인 일하고 사적인 것의 구별이 거의 지금 현재는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공적인 것이 곧 사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 다음 사적인 것이 곧 공적인 것으로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그 공적인 것의 의미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별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 지금 현대사회는. 그래서 사적인 것도 곧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이걸 우리가 어떤 입장이라 하냐면 현실주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정치를 뭐로 보냐면 일종의 권력 투쟁 과정으로 봅니다. 정치를. 그냥 권력을 많이 가지기 위한, 차지하기 위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으로 보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일선 이야기했던 정치는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현대에서 정치란 희소한 자원과 가치를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정치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희소한 자원과 가치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한번 적어보시죠. 재산,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 명예,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권위적 배분에서 권위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발적인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발적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 그 다음에 정치의 속성인 분배는 누가 결정하냐? 분배를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결정한다고? 예. 정치의 속성인 분배는 누가 결정하냐라고 했을 때 민주적으로 대표가 아니면 철인. 그 다음에 결정된 분배는 어떻게 확정됩니까? 결국 권력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3페이지 맨 위로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 이제 정치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좁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직업적인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나 중학교 교과서에. 그리고 예를 드는 것들이 뭐냐면 국회 본회의장, 정부의 정책 수립 활동, 정상회담, 그 다음 조약협정, 이런 것들 보고요. 넓은 의미는 이제 일상생활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배와 그 다음에 권력관계, 배분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치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넓은 의미로.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기 위한 학급회의. 그렇죠. 이것도 역시 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문제. 학생 간 갈등을 해결한다. 또래 조정. 가족 휴가비 부담에 대한 가족회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뿜빠이의 문제죠.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뿜빠이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데 뿜빠이라고 하는 이 행위, 정치의 줄임말은 결국 뭐냐면 뒤에 좁게는 행위라는 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행위가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죠? 밤늦게 뒤에 몽둥이 하나 들고 와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내가 가져오면 되지. 이게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법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공동체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은 전부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결국 다양한 가치와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곳에는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되죠? 어제 우리가 본 것에 따르면 하나는 법이라고 했고 하나는 뭐라고 했죠?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 행위 이걸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여행을 어디 갈 거냐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번에는 해외에 꼭 가자. 아니다. 가까운 곳에 가자. 이거 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또 다툴 수도 있고 아이들까지 합세를 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갈등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정치의 내용은 바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공적 관심사가 있고 그 공적 관심의 문제를 토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러면 교재를 잠시 한번 봅시다. 자, 36페이지 정치의 개념, 정치의 의미.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정치의 불가피성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이 다양하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희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희소한 가치. 이걸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에서 반드시 정치가 필요하다. 이걸 표현했던 게 뭐예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때 말하는 이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어떤 맥락이죠? 사회라고 하는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가 없으면 정치가 필요 없어요. 무인도에 살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경우 정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가 있어야만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역시 사회적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위는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적 관심사가 되는 문제예요. 가족 여행, 가족 모두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행위. 그래서 본래 정치는 공적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공론장의 행위였다. 그러니까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상은 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현대 사회에서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별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우리가 바우처 제도,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구별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현재는 현실주의 정치학이 주류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정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설명들, 정치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라즈웰의 표현 나오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 자, 이 라즈웰의 정의와 연결되는 게 바로 3번 정치의 의미, 현실주의 입장에 정의되어 있다는데 정치학 개론서들 대부분이 이 입장에서 정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번은 반드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올해 시험 문제 출제된 겁니다. 이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그죠? 이스턴의 유명한 정치적 정의다. 자, 38페이지 넘기시면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왜 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갈등 해결을 왜 하는 거죠? 갈등 해결은 결국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 방향인 거죠. 나만 먹고 잘 살자 이거 아니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은 정치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목적이 없다면 굳이 정치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분배를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 분배를 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아까 이야기했죠. 민주적으로 한다. 민주적으로 한다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수가 한다 이 말이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민주적으로 분배를 한다는 말은 다수가 한다는 이야기고 대표가 한다는 말은 소수가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 다음에 철인이 한다는 말은 한 명 혼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혼자서 한다.
그래서 누가 분배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누가 결정하죠? 다수의 사람들이 합니까? 국가와 엘리트가 합니까? 자, 이걸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회과학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구별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위라고 하는 것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당위는 뭡니까? 규범이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은 뭐죠? 내가 있는 그대로 벌어진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벌어진 현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결정하나요? 그렇죠. 국가와 엘리트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이상은 뭐죠? 내가 하고 싶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잖아. 그건 내가 하고 싶은데 문제는 현실은 국가와 엘리트가 한다는 이야기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국가와 엘리트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재 민주주의는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닌 거죠.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촛불이나 들고 나가지.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국가와 엘리트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네 번째, 정치는 제도를 통해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이 제도가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게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적 절차. 민주적인 절차. 그래서 우리는 규범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정치적인 목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에도 시민성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민주 시민성이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목표, 정치 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배를 누가 하느냐 그 이야기를 잠시 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행위 주체로 보면 처음에는 만인에 의한 정치인데 이거는 뭐죠?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건 다수가 결정한다 그 이야기고, 통치권에 의한 정치는 뭐예요? 대표나 아니면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인 및 집단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 및 집단, 현대사회가 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 및 집단이 분배를 결정하기도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직장인들이 회사에 나가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 받는 게 뭐죠? 분배입니다. 누가 분배를 하죠? 회사의 오너가 합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집단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회사라든지 각종 사회 조직, 사회 집단들을 보면 현대사회에서 분배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나요? 이런 관점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관점들이 바로 뭐냐면 미국의 주 정치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 메모를 해둔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저 민주주의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미국식 민주주의의 정치의 주체는 집단이에요. 아시겠나요? 이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식 민주주의인 다원주의의 주체는 누구냐? 집단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집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단이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치체계론입니다. 정치체계.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치체계라고 하는 것은 투입과 산출, 그 다음 피드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과정. 거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면 전환이라고 하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약사협회가 얼마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편의점의 의약품 판매 개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약사협회가 반대를 했어요. 그럼 약사협회가 이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반대를 했죠. 어디에다 반대를 하는 겁니까? 정부에다가 반대를 하는 거죠. 정부에다가 반대를 전달합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편의점에서 허용되는 약의 개수를 10개에서 20개로 늘리려고 했다가 이 20개를 늘리려고 했다가 약사협회의 반대를 통해서 이걸 해소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정을 해서 15개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사협회의 반대 주장이 정부에 들어가서 15개로 바뀌었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전환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의 결과가 뭐냐면 15개로 나온 거예요. 15개로 확정. 그럼 이게 뭐죠?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산출된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사협회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환류라고 하죠. 환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약사협회는 이익집단입니다. 개념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집단이잖아요. 약사들의 이익을 추구한 집단. 그래서 이익집단들이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 이익집단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투입기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투입기재. 반대를 했다. 정부에다가 투입을 했다. 정부는 20개에서 15개로 전환시켰다. 그 전환시킨 결과에 따라서 산출을 했다. 산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환류다. 피드백. 자,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이제 정치 과정을 분석하는 게 바로 정치 체계입니다. 정치 체계. 한번 이 투입과 전환 산출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것 중에 보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다스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스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렇죠. MB를 고소를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정치보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냥. 청와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고소를 한 건데, 이 고소를 한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거잖아요. 이게 뭐죠? 투입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재판은 안 열렸죠. 그러면 이제 검찰을 통해서 만약 재판이 열렸다 칩시다. 재판의 결과가 나왔어요.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물어봤더니 누구 거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다스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판결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겠죠. 이게 바로 환류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정치 체계라고 하는 것은 투입 기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투입 기재는 보통 보면 집단들입니다. 아니면 개인. 아시겠나요? 우리가 지금 개인과 집단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있고, 정치학에서 집단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익 집단하고 뭐가 있을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 이익 집단 중에 아주 특별한 놈이 있어요. 말과 글로 먹고 사는 놈들. 그렇죠. 얘들이 투입 기재입니다. 그죠? 그럼 얘들이 이제 투입 기재 역할을 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을 하면 어디에다 주장을 한다고요? 정부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정치학의 정부는 좁은 의미의 정부도 있고 큰 의미의 정부도 있어요. 좁은 의미의 정부는 행정부만 이야기하는 거지만, 넓은 의미의 정치학에서 보통 쓰는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얘들이 지금 현재 뭐냐면 전환 기제인 거예요. 전환. 그죠? 전환이라는 기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얘들이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예, 결과가 이제 도출되겠죠. 그 결과가 도출되는 게 바로 입법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뭐예요? 법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행정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정책이 되는 것이고, 사업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판결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가 산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산출.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묶어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반응을 보이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지? 평가를 내리는 것, 산출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피드백, 활류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해되셨나요? 이걸 이제 설명을 보통 구체적으로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과정 체계나 이걸 이해를 하실 때는 이걸 잘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를 한번 봅시다.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경험 현상을 통해서 정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했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현상설은 누구를 관찰했을까? 국가가 무엇을 하는지를 관찰해 봤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려 현상설 넘겨봅시다. 42페이지 고려 현상설이 나옵니다. 고려 현상설은 뭘까? 이거는 지배와 복종의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걸 관찰해 봤다는 이야기예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맺어지는 관계들. 그 다음에 43페이지는 뭐죠? 집단 현상설이죠. 집단 현상설은 집단들끼리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해 봤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국가가 뭘 하는지를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뭘 하든가요? 무엇을 하든지 하죠. 응? 국가가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외교도 하고 예산도 책정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4페이지 한번 잠시만 봅시다. 정치 현상을 분석한 정치에 얘들이 막 쭉 나옵니다. 뭐가 돼 있죠? 세금 부과하는 거, 세금 정하는 거. 그 다음 정부가 막 지출하고 돈 쓰는 거. 그 다음 국제사업 같은 거 하는 거. 그 다음 방위사업 같은 거. 각종 지원사업이나 외교 같은 거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국가현상설이죠. 법 집행하고 예산 집행하고 재정 집행하는 것들. 고려현상설 한번 봅시다. 고려현상설은 뭘 관찰했다고요?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관찰했다고 했지. 그럼 지배와 복종의 관계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역사적 경험할 수 있는 게 왕과 백성. 그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양반과 머슴. 그 다음에 현대사회로 오면서 나타나는 게 갑을 관계.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엘리트와 대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민. 이런 것들이 고려 현상설에서 파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보면 고려 현상설은 보세요. 국가 말고도 모든 생활 전반에 전부 다 고려 현상설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정치의 의미가 너무 넓어지죠. 국가 현상설은 어때요? 국가만으로 한정을 하니까 정치의 의미가 너무 좁아지죠. 아까 교과서 서술이 그래 돼 있잖아요. 교과 정치의 의미를 보면 좁은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료에 자료 3페이지 1번 교과 수준 좁은 의미. 정치인들이 국가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 보니까 뭐 불이웃돕기 성금하기 위한 학급 회의 엄청나게 넓어지죠. 이게 지금 범위가. 고려 현상설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고려 현상설 가지고도 정치를 설명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현상설로 설명하고도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집단 현상설을 한번 봅시다. 집단 현상설을 보면 이 집단들끼리 막 경쟁하는 거, 정당들 간에 경쟁하는 거, 시민단체들 간에 경쟁하는 거,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경쟁하는 거, 언론사들 간의 활동이나 경쟁 같은 거. 이 전부 다들 집단 현상설이에요. 그래서 거기 구체적인 예가 농업 종사자하고 자동차 산업 간에 경쟁하는 거, 의사협회와 약사협회 간 의약 분업을 둘러싼 갈등 관계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경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 현상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단 현상설이라고 하는 거,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국가연상선은 국가의 활동이 곧 정치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정치의 범위를 좁게 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일 큰 문제, 행정학과 나오신 분들은 항상 아실 거예요. 행정학 개론 제일 처음 배울 때 항상 하는 이야기지. 행정과 정치의 구별. 행정과 정치의 구별. 그러니까 행정과 정치가 구별하기가 모호하다는 이야기지. 국가연상서로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 행정과 정치의 구별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연상설의 한계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데 권력연상설의 한계는 뭡니까? 현대사회에 왕과 백성 이런 게 있습니까? 현대사회에 공식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 있습니까? 있다고요? 공식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전부 다 지배 복종은 없고 평등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된다고 해서 공부하실 때 뭐죠? 가치라고 하는, 당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거 두 개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위는 독일 말로 우리가 조렌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다음에 독일 말로 현실은 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권력현상설 가지고 또 정치를 설명하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사회는 전부 다 어떻게 평등사회다. 정치를 설명하는데 부적절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적절한 설명 방법은 그렇죠. 미국의 주류 정치학 이론, 집단현상설이라는 거예요. 이 집단현상설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국의 민주주의를 뭐라 불렀죠?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원주의라고 불렀죠. 집단현상설이 바로 다원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집단현상설 옆에다가 다원주의를 하나 메모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봤는데 문제는 이거죠. 도대체 그런데 정치를 현상적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치는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정치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정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것입니까? 둘 다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는 조렌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자인입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정몽주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지 보궐선거에 출마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출마한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출마 안 할 거다 그러는데 저는 출마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출마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몽주가 출마를 한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정몽주가 이런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나 서울시장 출마할 거야. 아니면 보궐선거에 출마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당위입니다. 조렌이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죠? 나는 의원이 되고 싶어. 뭐죠? 그렇죠. 국회의원의 특권과 지위가 많으니까. 이게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권력 추구 지향성이라고 하죠. 그냥 권력에 대한 욕구 당연히 있는 거예요. 조례는 명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존하는 게 정치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이지. 그 다음에 뿜빠이 하는 거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현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정치를 경쟁이나 갈등, 그 다음에 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옛날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정치를 설명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는 투쟁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투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당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야 돼. 그죠?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돼.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당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당위를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상주의자. 이상주의. 그 다음에 경쟁과 갈등, 투쟁을 강조하는 측을 현실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양면성을 다 가진다. 이걸 이제 설명했던 게 디베르제. 그러니까 디베르제는 정치는 이 두 가지 측면 얼굴을 다 가진다. 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바로 결론은 뭐냐면 정치는 결국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진다. 자, 그래서 거기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료에. 3번에 보면 정치의 본질 나오죠. 정치의 양면성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역사적 인물이나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현실주의자나 이상주의자들 누가 있느냐? 현실주의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냉혹한 정치인, 바로 조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웠던 한 해의 복고, 한 나라의 복고를 주장했던 유비, 이런 사람들은 이상주의에 속합니다. 그죠? 또 현실주의자 어떤 사람이 있어? 마키아벨리. 그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 그죠? 살아남는 것. 어떤 분, 무엇을 가지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정치로 보는 입장이지. 우리나라 역사에는 주로 정치인들은 현실주의가 되게 많죠. 전두환, 그 다음에 박정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보면 현실주의자죠. 이상주의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권위주의 세력의 주로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이상주의자로 많이 불리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나 조갑제닷컴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그림 되게 많아요. 어설픈 이상주의자들이 박정희 같은 현실주의자를 요구를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꼭 그 앞에는 뭐가 붙냐면 어설픈 이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주어지는 건데 사례 1번 한번 봅시다. 사례 1에 보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나옵니다. 펠로폰네소 전쟁사는 소포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죠. 근데 이 소포크레스가 원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글을 쓴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 참여 군인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구별을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도 사실은 막장이었어. 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막장이지. 막장이 아닌 현실이 어딨나. 중요한 거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막장이었다는 이야기는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막장에서 누가 등장하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송국에서 그리스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추도문에서 페리클레스가 썼던 그리스 민주주의의 모습은 당위의 모습이에요. 당위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저 모습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막장으로 흘러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항상 보면 이런 거죠. 디토피아일 수밖에 없어요. 유토피아가 아니라. 막장일 수밖에 없다. 그 막장을 잘 보여준 게 뭐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아테네 시민들의 탐욕에 찌든 대중민주주의와 냉혹한 국제정치의 강자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제 바로 냉혹한 국제정치의 강자. 거기 보면 현실주의의 어떤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현실주의의 모습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줄 국제 깡패라는 표현도 등장하죠.
자신의 이익과 권력 확대를 위해서 전쟁을 활용하는 정치가, 이게 바로 뭐예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세력들에게도 폭력을 서슴지 않는 냉혹한 국제정치 행위자들, 이 역시 마찬가지 현실주의자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는 국제정치에서 전쟁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상주의자들은 전쟁을 중시하지는 않죠. 전쟁을 인정하지만은 중시하지는 않아요. 전쟁을 인정하면서도 전쟁을 부인하지 않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구죠? 이상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철학자가 바로 칸트입니다. 그리고 칸트가 썼던 유명한 책이 뭐죠?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이 이상주의의 가장 원형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전쟁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을 통해서도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의 주장이었던 민주평화론이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게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제레미 리프킨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이 사람은 종말 시리즈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썼던 종말 시리즈가 뭐냐? 육식의 종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광우병 사태, 그 광우병 사태와 관련되는 책을 썼던 사람, 제레미 리프킨 육식의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육식의 종말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썼던 유명한 책이 뭐냐면 바로 노동의 종말이에요. 노동의 종말.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는 노동이 사라질 것이다.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종말 시리즈로 끝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레미 리프킨이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교를 하는데 유럽은 착한 이상주의자. 그 다음에 미국은 엄한 아버지. 현실주의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거기 보면 유럽은 자유와 평등, 인권 같은 이성을 쫓지만 미국은 강하고 힘센 자의 정의를 따르려 한다. 유럽과 미국의 차이점이 뭡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유럽은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왜 전쟁을 했느냐? 서로서로 모여 살았거든요. 그죠? 서로서로 옆집에 계속 붙어 사는 거예요. 옆집에 붙어 사니까 갈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싸움질을 했던 거죠. 싸움질을 수백 년 동안 하고 났더니 반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쟁을 했을까? 차라리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협력을 했으면 더 이익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사형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폭력적인 것을 배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금지시합니다. 근데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지금 인디언들이 지배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청교도들이 지배한 사회입니까? 청교도들이 지배한 사회입니다. 요 유럽에 있던 애들이,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카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아메리카로 이주를 해서 이 땅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동물이든 인디언이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중에 파이너웨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톰 크루즈 주연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부인을 만나게 되죠. 톰 크루즈가. 근데 어쨌든 이 파이너웨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으로 건너간 이주한 어떤 이주민들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줄을 딱 세워놓고 마차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차 대회를 해서 1등으로 가서 깃발을 어떤 땅에 딱 꼽잖아요. 그럼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말 그대로 뭐냐면 청교도들이 지배를 했고, 청교도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하늘이 선택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우상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들이 자기보다 잘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까 미국은 현실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생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은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유럽은 이상주의로, 그 다음에 미국은 현실주의로 설명을 했다. 자,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로 디베르지의 결론이다. 그 디베르지의 결론을 잘 설명해 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의 책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재미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는 현실주의를 따르면서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극단적인 현실주의에 예언자적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훗날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적 현실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상주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것은 현실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전부 다 포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양면성을 잘 설명해 준 표현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충 감을 좀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 정치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마 정치 사상부터 정리를 할 텐데, 거기 46페이지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정치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옵니다.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적론적 세계관, 정치적 인간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상주의적 입장이에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근대 이전의 고민은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정치의 본질로 고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가 되면 거기 마키아벨리 등장하죠. 마키아벨리 근대 이후로부터는 뭐가 이제 촉발되죠?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건 필요 없어요. 근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개인의 욕망 추구가 정당화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욕망 추구의 정당화가 바로 뭐냐면 뭘까요? 개인의 욕망 추구 정당화가 이게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부터는 정치의 본질은 욕망 추구의 정당화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의 내렸던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뭐죠? 욕망 추구하는 게 되는 거죠. 희소한 가치를 추구하는 걸. 그렇죠. 희소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근대 이후로부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의 욕망을 어떻게 충족할 거냐. 관심사가 개인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는 정치의 본질에 대한 패러다임이 달라요. 근대 이전은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뒀다면 근대 이후로부터는 개인의 욕망 추구를 정당시 하는 것, 개인에게 초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사상의 주류는 뭐죠? 주류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잖아요.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제 등장했던 표현들이 마키아벨리, 그 다음 48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라즈웰, 그 다음에 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단에 있는 이스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차차차차 또 해야 될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치 사상은 이런 식의 큰 흐름을 가지고 전개될 거다. 됐어요. 정치 사상의 흐름은 이 흐름을 가지고 전개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정치 사상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